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부 김창조 차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자동차 통신은 캔이나 린 등 시리얼 프로토콜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기능들이 많아지고 조금 더 높은 데이터 렛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에서 캔이나 린을 이더넷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러한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이더넷인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란 무엇인가? 또한 기존의 이더넷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관련 스탠다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스탠다드가 어떻게 채택이 되고 필요시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경우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참조할 수 있는 스탠다드의 종류가 많습니다. IEEE, 오픈 얼라이언스, IS 등 스탠다드에 대해서 설명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네트워크의 버전과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 시 직면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이 무엇인가입니다. 이더넷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뎀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통신 규격입니다.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랜 케이블을 통해서 PC와 PC 간 다이렉트 통신 또는 PC와 모뎀 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더넷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이더넷을 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수정한 이더넷 버전이 오토모티브 이더넷 통신 방식입니다. 그냥 이더넷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토모티브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기존의 이더넷과 차이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차량 내에서 사용한다는 특성에 의해서 기존 이더넷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무게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차체의 무게가 자동차의 효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케이블에 대해서도 무게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더넷의 경우 멀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반면에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싱글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듀플렉스 방식의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글 페어 케이블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호 처리가 복잡해지고 이를 위한 DSP 처리 또한 복잡해지게 됩니다. 또한 차량에서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타입의 케이블과 커넥터를 사용하도록 정의한 버전이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 설계에서 차량의 무게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싱글 페어 방식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TX 신호와 RX 신호를 하나의 데이터 라인을 이용을 하는 풀 듀플렉스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싱글 트위스트 페어 방식의 케이블은 무게를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풀 듀플렉스 방식의 통신을 이용하기 때문에 에코 캔슬레이션을 위한 구성, 또 복잡한 DSP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기존의 이더넷에서 차량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더넷의 표준으로 차량에서 통신 시 영향을 주는 여러 항목들인 온도 변화나 먼지, 그리스, 엔진 소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통신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멀티페어가 아닌 싱글페어 케이블을 이용하여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든 통신 규격입니다. 이러한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규격은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라는 조직에서 만들어집니다. IEEE는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 조직으로 기술 공유와 표준 정의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 미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전 세계 170여 개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표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경우 IEEE 내에 IEEE SA, SA는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의 약자입니다. IEEE SA 산하 IEEE 802.3 워킹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그룹과 태스크포스 그룹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규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의되고 승인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EEE 이더넷 규격인 802.3은 1985년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1985년 첫 공개되고 태스크포스에서 여러 번 개정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 개정한 연도 정보와 버전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개발자들이 모여서 정기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신규 스펙에 대한 표준을 정하거나 기존 스펙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개 세션에 5,000여 페이지에 걸쳐서 오토모티브 이더넷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더넷 표준에 대한 화면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표준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면 클래스라고 불리는 챕터에 기록이 됩니다. IEEE 802.3 이더넷 표준을 참조할 때 클래스 넘버로 찾으시면 됩니다. 규격화된 이더넷 기술들은 각각의 번호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베이스 T1 오토모티브 이더넷 규격의 경우 클래스 96에 피지컬 코딩 서브레이어, 피지컬 미디엄 어태치드 서브레이어, 미디엄 베이스 밴드 타입 100베이스 T1 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IEEE 802.3 스펙은 대략 3년을 주기로 정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스펙 중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신규로 새로운 스펙을 적용을 해야 될 경우 이를 회의를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리는 규격의 경우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는 2018년도 기준이며 126개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8년에 업데이트된 이후에 22개의 클래스와 11개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가장 마지막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3년 후인 2021년에 새로운 정기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스펙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IEEE 802.3은 오토모티브 이더넷 통신에 대한 규격을 정의하고 필요시 개정하여 이용자들이 오토모티브 이더넷 규격을 이용하여 통신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규격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규격 기관을 말할 때 IEEE 802.3 전체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같은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끼리는 IEEE 또는 802.3 이렇게 단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관에 의해서 규격이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실제로 IEEE 표준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규격이 만들어지고 기존 규격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히 4개 단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CFI, 두 번째는 스터디 그룹, 세 번째가 태스크 포스, 네 번째는 어프루블, 승인의 단계를 거쳐서 총 4단계를 통해서 규격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CFI, 즉 Call for Interest라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슈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802.23 총회에서 해당 아젠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 개발자들이 어떤 내용을 할지는 미리 정해야겠죠. 자, 일반적으로 3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에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룹 내에서 확정이 되면 IEEE 802.23 총회에서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이 됩니다. 안건이 상정이 되면 미팅 기간 중에 마지막 클로징 미팅 때 해당 내용을 채택할지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채택이 되면 CFI가 그 다음 단계인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터디 그룹으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스터디 그룹은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얼마나 빨리 해당 안건을 완성해서 다음 단계인 태스크포스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6개월까지 늘릴 수가 있어서 최대 1년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메인 일은 CSD라고 부르는 특정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터디 그룹은 다음 태스크 포스까지 넘어가기 전까지 2번에서 4번 정도의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가지고요. 이를 통해서 CSD 문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안건이 채택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집니다. 802.3 뒤에 두 자리로 된 명칭을 부여를 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첫 번째 줄에 보이시는 802.3 BW의 경우는 지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100MB의 데이터베이스 전송하는 백베이스 T1 프로젝트의 공식 이름입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백베이스 T1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통상 업계 종사자들이 부르는 말이고요. 정식적인 IEEE의 공식 이름은 802.3 BW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각 구성원은 어떻게 새 안건에 대해 정의할지에 대해서 서로 발표를 하고 그 후 그룹에서 그 발표 내용을 추가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에서도 구성원들끼리 스터디 그룹 내에서 투표를 통해서 정식으로 그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 마지막 어프로벌 단계를 통해서 정식으로 802.3 스펙으로 채택이 되고 문서에 기입이 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다음으로는 IEEE 이외에 가장 많이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 오픈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얼라이언스는 IEEE 스펙을 그대로 채택을 합니다. 대신에 해당 스펙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당 스펙을 만족을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EE의 경우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리퀘어먼트에 대한 기본 정의를 하고 오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어떤 장비를 이용을 하고 테스트 환경은 어떤 게 좋은지 이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얼라이언스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트랜스밋 클락 프리퀀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IEEE 802.3 표준에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 클락은 100ppm 이하여야 한다 라는 간단한 정의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의만 가지고서는 개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당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어떨 때는 패스고 어떨 때는 페일인데 이거를 도대체 패스로 판정을 할지 페일로 판정을 할지 헷갈려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저기 서로 다른 테스트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패스 페일이 갈라지게 돼서 판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오픈 얼라이언스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테스트 조건을 아래처럼 명시합니다. 네로밴드 PLL을 사용을 해서 주파수를 특정을 하고 액큐러시 확보를 위해 여러 번 특정을 해라 라는 식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오픈 얼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IEEE 802.3 스탠다드를 그대로 따르면서 추가적인 리퀘어먼트나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체함으로써 테스트에 도움을 주는 표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EEE처럼 오픈 얼라이언스도 여러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커미티 아래에 프로젝트별 테크니컬 커미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EEE의 여러 다른 스펙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펙을 그대로 가져오고 조직도 그 스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TC1 같은 경우는 100베이스 T1을 위한 조직이고 TC3는 1000베이스 T1을 위한 조직입니다. TC15 같은 경우는 최근 승인된 802.3CH 멀티 기가비트에 대한 그룹입니다. 다음은 ISO 21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O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자로 지적 활동이나 과학, 기술, 경제활동 분야에서 세계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해 1946년에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오픈 얼라이언스는 그들의 표준을 ISO와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픈 얼라이언스와 ISO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표준이 ISO 2111입니다. 그래서 ISO 2111은 자동차 이더넷 어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오픈 얼라이언스와 ISO 표준이 결합하여 만든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802.3 오픈 얼라이언스, ISO 세 가지 표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대부분 IEEE 802.3을 기반으로 만든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분들께서 가끔 문의 주시는 내용이 스탠다드 기관이 여러 군데이고
스펙 항목도 여러 가지인데 도대체 어떤 스탠다드를 따르고 여러 가지 스펙 중에 어떤 스펙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십니다. 자, 스탠다드는 규격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을 채택하여 테스트하고 패스페이를 판정할지는 실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 장비에 대해서 검수를 해서 받는 업체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업체에서 오토모티브이더는요 보드를 개발해서 B 회사에 납품할 경우에 이 전체 스탠다드를 다 테스트해서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B 회사에서 나는 모든 테스트 항목이 필요 없고 특정 오픈 얼라이언스의 몇 가지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통과를 하면 나는 이 납품된 제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거를 내가 통상 납품을 받도록 하겠다 정해지면 그 항목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 IEEE 오픈 얼라이언스 ISO 21111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AE인데요. SAE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약자죠. 지금은 SAE 인터내셔널로 부르고 있고요. 항공우주 자동차 종사자들이 모여 만든 표준으로서 다른 IEEE나 오픈 얼라이언스 ISO 21111이 회사나 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단체는 개인 엔지니어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제2, 296이 이더넷은 자동차에 어떻게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적용할지에 대한 규격으로 IEEE 오픈 얼라이언스 IS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를 추가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더넷 얼라이언스라는 단체가 또 있는데요. 이더넷의 개발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IEEE 표준화 과정을 지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참가 회원의 기술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IEEE의 규격을 제출하고 이 규격이 채택이 되면 그 규격은 IEEE의 정식 규격으로 채택이 되는 형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오토모티브 이더넷 관련된 여러 개의 단체가 있고 그 기술 표준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넷과 오토모티브 이더넷 차이점, 또 규격의 설정 과정, 스탠다드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보통 오픈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하는 피지컬 레이어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레이어 1인 피지컬 레이어뿐만 아니라 상위 2단계 레이어 2에서 레이어 7까지에 대한 테스트도 있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00베이스 T1과 1000베이스 T1의 물리계층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더넷은 T로 끝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토모티브 이더넷은 T1으로 끝나서 기존 이더넷과 구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 숫자는 전송 속도를 의미하고 뒤에 T 또는 T1이 기존 이더넷인지 오토모티브 이더넷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베이스 T1을 예로 들면 100은 100MB의 전송 속도를 갖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이고 1000베이스 T의 경우는 1000MB의 전송 속도를 갖는 기존 스탠다드 이더넷을 의미합니다. 기존 스탠다드 이더넷의 경우 앞에 숫자 대신 알파벳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N-베이스 T 또는 MG-베이스 T 등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물리계층 구조는 일반 4페어의 일반 이더넷 물리계층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IEEE 802.3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도 일반 이더넷과 마찬가지로 PCS와 PXA 서브레이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S는 피지컬 코딩 서브레이어의 약자로 오토모티브 이더넷뿐만 아니라 일반 이더넷 규격에서의 네트워킹 프로토콜 서브레이어입니다. 미디어 인디펜던트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MII와 피지컬 미디엄 어태치먼트인 PMA 사이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또 데이터 인코딩과 디코딩 및 스크램블링과 디스크램블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MII 비트를 트랜스미션 심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M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미디엄 어태치먼트의 약자로 PCS 데이터 스트림을 PMA3 기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을 해주고 소신 데이터 스트림에서 양자화 및
클럭 리커버리를 수행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PMA 리프레이밍, 옥텟 싱크로나이제이션 및 디텍션, 또 스크램블링 및 디스크램블링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PCS 컨퍼먼스 테스트는 IEE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로 인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비트레벨 단위의 컨트롤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키사이트는 UNH-IOL에서 만든 피트파이어라는 툴을 제공해 드립니다. FPGA 기반의 솔루션으로 PCA 컨퍼먼스 테스트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피트파이어는 100베이스 T1의 트랜스미터로 동작을 하고 100베이스 T1 파이가 피트파이어 연결이 될 경우 링크가 형성이 되고 어태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특정 테스트 시퀀스를 DUT로 보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CS 컨퍼먼스에서 요구하는 테스트 시퀀스를 진행하도록 도와주는 툴이 IOL사에서 만든 피트파이어라는 툴이 되겠습니다. PCS에서 P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미터 테스트 진행 시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DUT에서는 특정 패턴을 발생할 수 있도록 DUT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왼쪽 아래에 보시는 파형이 특정 테스트를 위해 정의된 테스트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정해진 테스트 패턴으로 DUT에서 신호를 변환시키고 이 신호를 오실로스코프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을 하여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PMA 트랜스미터 테스트에서 PMA 리시버 테스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리시버 테스트는 BER을 많이 측정을 하시죠. BER 같은 경우는 원리가 보내는 신호가 어떤 건지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보낸 신호에 대해서 받은 수신기가 어떤 정보를 받아서 보내는 신호와 받은 신호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보낸 신호 대비 받은 신호가 얼마만큼 데이터가 깨졌는지를 계산하는 게 BER 방식입니다. 이 BER 테스트를 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 BER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노이즈 없이 측정 후에 비교를 위해서 나쁜 조건을 임의로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를 인가해서 그 상태에서의 BER을 추가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키사이트에서는 이 테스트를 위해서 AE6010R이라는 솔루션을 이번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TX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서 간단히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RX 같은 경우는 보내는 신호와 받는 신호 모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AE6910R에서는 미디어 컨버터라는 DUT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BER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기존 이더넷의 경우 모든 케이블이 안쪽에 데이터 라인은 다를 수 있어도 커넥터 타입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흔히 사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인 케이블을 보시면 커넥터 모양은 다 같았죠. 그러나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경우는 커먼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별 또는 통신 환경 또는 차량의 어느 위치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커넥터 타입이 모두 바뀔 수가 있습니다. PMA 테스트를 위해서는 DUT에서 나오는 신호를 장비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커넥터 타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결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키사이트에서는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 전용 픽스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화면이 그 보드인데요. 신호를 나눠주고 커플링해서 신호 처리해주는 메인 보드가 있고 특정 컴퓨터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작은 쪽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장비와 연결시켜주고 이 쪽보드는 DUT와 연결해주면 그 DUT와 특정 장비 사이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테스트 보드입니다. 이제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디스토션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 측정 관련하여 프리퀀시 관련된 다양한 테스트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어려운 테스트 중 하나가 트랜스미터 디스토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가 어려운 이유는 테스트를 위해 노이즈를 신호에 인가하고 측정 시 이 노이즈를 제외한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노이즈가 신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만 정확히 알고 제거를 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타임과 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히 얼라인된 노이즈 신호를 신호에 인가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얼라인된 노이즈를 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락을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독립된 클락을 동기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독립된 클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레퍼런스 클락을 다른 DUT나 장비를 통해 공유시키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레퍼런스 클락을 쉐어할 수 있는 테스트 보드가 필요하고 키사이트에서는 이런 테스트 보드 또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테스트 보드가 앞서 말씀드린 레퍼런스 클락을 쉐어할 수 있는 테스트 보드입니다. TX 클락을 보드에 인가를 해서 트랜스미션 후의 측정 장비에 레퍼런스 클락을 인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노이즈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디스토션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개발자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면서 많이 불평불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DUT에서 TX 클락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보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DUT에서 TX용 T클락을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TX T클락 없이 디스토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학적으로 타임 얼라인을 통해서 동기화를 해서 T클락 없이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 하나를 전달해 드리면 지금까지 테스트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디스토션 테스트 관련해서는 다음 버전인 802.3 CH부터는 해당 디스토션 측정 항목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트랜스미터 리니어리티라는 측정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블링 커넥터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기존 이더넷 테스트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파이나 이슈의 칩단의 테스트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경우는 케이블링, 하니스에서 많은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통신이 일반 환경이 아닌 자동차 내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길이는 15m까지 될 수 있고 하나가 아닌 여러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커넥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블링 측정에 대해서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링크 세그먼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MDI 단을 연결하는 웨이팅 커넥터 사이에 중간에 4개까지의 인라인 커넥터가 존재합니다. 기존의 케이블은 MDI 단끼리만 연결을 했죠. 근데 이거는 인라인 커넥터라고 해서 중간에 커넥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간에 끝에서 끝까지 연결하고 중간에 연결해야 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트렁크나 후드, 뒤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이런 거를 연결할 때 기존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위해서 별도의 케이블을 두어야 되지만 인라인 커넥터를 두시면 간단하게 커넥터 연결을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 측정 시 특정 항목에서는 우리가 벡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장비와 케이블링 키트, 픽스터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테스트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을 하지만 케이블 특성에 대한 측정 시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케이블링 테스트에 대한 이그젬플입니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임피던스, 인석션 로스, 리턴 로스, 모드 컨버전 등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쉴디드 케이블 같은 경우는 모드 컨버전 측정이 매우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링 시 잘못 연결할 경우에 쉴딩이 없기 때문에 방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케이블 측정이 가능합니다. 싱글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양쪽을 보시면 TX, RX 각각 2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로 측정 시 양쪽으로 해서 2개 해서 총 4개의 포트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토모티브 이더넷 케이블 측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4개의 포트가 있는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키사이트에서는 동시에 24개에서 48페어까지 측정할 수 있는 패러럴 측정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동시에 측정하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크로스톡 현상입니다. 동시에 측정을 하다 보니 한 케이블에서 신호가 발생을 하면 옆에 케이블에까지 영향을 주는 크로스톡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 개의 케이블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 포포트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을 하면 동시에 하나의 케이블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작업을 수십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키사이트 솔루션을 이용을 하시면 이러한 단점을
쭉 하고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키사이트는 레이어 1 테스트뿐만 아니라 레이어 2부터 레이어 7까지 모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레이어 중에 레이어 2부터 레이어 7까지 중에 제 키사이트 내에서 익시아 프로덕트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키사이트는 레이어 1뿐만 아니라 상위단의 하이어 레벨 프로토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2부터 레이어 7까지의 측정을 익시아 장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익시아를 말씀드리니까 익시아는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익시아는 키스라이트와 합병된 회사입니다. 그 전까지 상위어 레이단에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전문 계측기 회사였고요. 키스라이트와 통합을 하면서 그 브랜드 네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 측정 항목으로는 AVB와 TSN 타임 센시티비티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내용을 디터미니스틱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런 DOT 같은 경우는 이런 디터미니스틱 네트워크 테스트에 맞게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시아 툴을 이용하시면 여러 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 풀 퍼포먼스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오토모티브 통신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경우 지금까지 10BST1, 100BST1, 1000BST1 규격이 나왔고 10기가까지 지원 가능한 802.3 CH를 새로 릴리즈했습니다. 추가로 802.3 CY에서는 100기가 BPS까지 지원하는 규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피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건데요. 기존에는 미피 D파이, C파이 등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용 또는 디스플레이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미피 A 파이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용으로 나온 미피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32기가 BPS까지 지원을 하는 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ASA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 서티스 얼라이언스의 약자로 이 단체에서는 최대 16기가 BPS까지 지원하는 규격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키사이트에서 제공해드리는 테스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사이트는 PMA를 테스트하는 트랜스미터 테스트 솔루션, 케이블 및 하니스 측정용 링크 테스트 솔루션, 또 BR이나 SQI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리시버 테스트 솔루션을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모든 레이어를 측정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레이어 테스트 솔루션 이외에도 키사이트에서는 프로토콜 분석과 로깅 툴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컨버터와 이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검정색 DOT가 미디어 컨버터라는 장비입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이용한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캔이나 린 등 레가시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솔루션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익시아 장비를 통해 기존 키사이트 장비에서 지원해드리지 못했던 레이어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모티브 이더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토모티브 이더넷이 무엇인가, 또 기존 이더넷과 오토모티브 이더넷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이런 오토모티브 이더넷에 대한 스펙을 정의하는 과정과 관련 규격 기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오토모티브 이더넷 테스트를 위해서 키사이트에서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